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민의 불복종, 저자는 월든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빗 소로우입니다. 먼저 이 책은 6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커다랬죠. 그럼 역자서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하루빨리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 나는 대답한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이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보도록 하자. 이와 같이 읽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명문구들이 가득 담긴 그다지 길지 않은 글이 있다.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글로 월든을 쓴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또 다른 명저이다.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살던 헨리 소로우는 어느 날 구두를 고치러 마을에 갔다가 붙들려 감옥에 수감된다. 소로우는 6년 전부터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가 흑인 노예 제도를 계속 용납하는 데다 그해 당시는 1846년입니다. 그 해에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멕시코 전쟁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친척 한 사람이 그 몰래 세금을 대납하는 바람에 그는 다음날 풀려났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은 단 하루 동안이었지만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에 대립되는 국가 권력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에 마을의 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된다. 미국의 한 저술가가 세계 역사를 바꾼 27권의 책에 넣은 시민의 불복종은 처음에는 소로우의 다른 저서들처럼 독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19세기 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 발견되어 그의 정치, 사회 사상에 획기적인 전환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정작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은 간디를 통해서였다.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에서 인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간디는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자신의 이념을 정리해준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여겼다. 간디는 나는 소로우에게서 한 분의 스승을 발견했으며 시민의 불복종으로부터 내가 추진하는 운동의 이름을 땄다고 말했다. 간디 이후에도 이 책은 영국의 노동운동가들, 나치 점령하에 레지스탕스 대원들, 마틴 루터 킹 같은 인권운동가 등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쳐왔으며 불의의 권력에 싸우는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왔다. 위대한 많은 사람들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 책, 시민의 불복종. 그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하루빨리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 나는 이 말 또한 믿는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정부는 바로 그런 종류의 정부일 것이다. 상비 군대를 두는 데 대해 비중 있고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반대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반대 의견들은 결국은 상설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의 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되기 쉬운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멕시코 전쟁을 보라. 이 전쟁은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상설 정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로 일어났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들은 이런 처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미국 정부라는 것이 하나의 전통, 그것도 역사가 짧은 하나의 전통 이외에 무엇이겠는가? 그 자체를 손상시킴 없이 후대에 넘겨주려 노력하지만 매 순간마다 그 순수성을 조금씩 잃어가는 하나의 전통인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력과 힘 정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일지라도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 자신에게는 나무로 만든 총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것이든 간에 복잡한 기구 하나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어떻게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가를,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가를 보여준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하자. 그러나 이 정부는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촉진시킨 일이 없다. 다만 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얼른 비켜준 일은 있지만 말이다. 이 정부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를 개척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교육사업을 펴고 있지도 않다. 미국 국민이 타고난 어떤 기질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다. 사실 미국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일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기꺼이 내버려 두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가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때는 곧 피통치자들이 간섭을 가장 적게 받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당장 정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각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보다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권력이 일단 국민의 손에 들어왔을 때 다수의 지배가 허용이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크거나 그것이 소수자들에게 가장 공정한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장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사건건 다수가 지배하고 있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옳고 그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양심인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그 안에서 다수는 오직 편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만을 결정하는 그런 정부는 있을 수 없는가? 시민이 한순간만이라도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법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이 빚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를 당신은 일단의 병사들에게서 볼 수 있다.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한 대우를 이루며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싸움터로 행군해가는 병사들의 행렬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양심에도 어긋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군은 무척 힘들고 가슴은 마구 뛰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주받을 일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원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 정말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을 잡은 어떤 파렴치 않은 명령을 따르는 걸어다니는 작은 요새나 탄약고인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기계로서 자신의 육신을 바쳐 국가를 섬기고 있다. 상비군, 예비군, 간수, 경찰관, 민병대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판단력이나 도덕 감각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나무나 흙이나 돌과 같은 위치에 놓아버린다. 그래서 나무로 사람을 깎아 만들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을 해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선량한 시민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그 외에 대다수의 입법자, 정치가, 변호사, 목사, 그리고 관리 등이 주로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도덕적인 변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마도 함께 섬기게 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참다한 의미의 영웅, 애국자, 순교자, 개혁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이바지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국가에 저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흔히 적으로 취급을 받는다. 현명한 사람은 오직 사람으로만 쓰이기를 바랄 뿐이고 진흙이 되어 바람구멍을 막는 데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내주는 사람은 쓸모없는 이기주의자로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일부만을 주는 사람은 자선가나 박애주의자로 불린다. 오늘날 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 나는 대답한다. 수치감 없이는 이 정부와 관계를 가질 수 없노라고 말이다. 나는 노예의 정부이기도 한 이 정치적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이라도 인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너무나 커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권리 말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1775년의 혁명은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전쟁을 가리키죠. 만일 누가 이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상품에 세금을 매겼으므로 나쁜 정부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부의 행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물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기계에는 마찰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마찰은 자신의 악을 상쇄할 만한 선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마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 마찰이 기계 자체를 삼켜 억압과 강탈이 조직화될 때에는 더 이상 그런 기계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피난처임을 자임해오던 나라의 국민의 6분의 1이 노예이고 또 한 나라의 전 국토가 외국 군대에게 짓밟히고 점령되어 군법의 지배하에 놓였을 때 정직한 사람들이 일어나 저항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 때라도 결코 이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의무가 더욱 시급한 것은 이 짓밟힌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침입한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라는 사실 때문이다. 도덕적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라고 인정하는 페일리는 그의 저서에 시민의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라는 장에서 모든 시민적 의무를 편법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가 그것을 요구하는 한,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는 기존 정부에 저항하거나 그 정부를 바꿀 수 없는 한 기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인정한다면 모든 개별적인 저항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한편으로는 위험과 불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선의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페일리는 편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은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즉, 한 개인이든 또는 국가이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말이다. 만약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널판지를 빼앗았다면 나는 비록 나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널판지를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페일리의 말대로 한다면 이것은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미국민은 노예 제도와 멕시코에 대한 전쟁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민이 하나의 국민으로 존재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는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말이다. 매사추세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부의 10만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곳의 10만 상인들과 농부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보다는 장사나 농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노예와 멕시코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결코 멀리에 있는 적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먼 곳에 있는 자들과 협력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멀리 있는 적들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대중은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전이 느린 진짜 이유는 그 소수마저도 다수의 대중보다 실질적으로 더 현명하거나 더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단 몇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어디엔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발효시킬 효모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직한 애국자의 시세는 얼마인가? 사람들은 망설이고 후회하는가 하면 때로는 탄원서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추진하여 효과를 거둘 정도의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들이 악을 몰아내어 더 이상 자신이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호의적인 자세로 기다린다. 기껏해야 그들은 선거 때 값싼 표 하나를 던져주고 정의가 그들 옆을 지나갈 때 허약한 안색으로 성공을 빌 뿐이다. 덕을 찬양하는 사람이 999명이라면 진짜 덕이는 한 사람뿐이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사람과 거래하기보다는 그 물건의 실제 주인과 거래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투표는 모두 일종의 도박이다. 장기나 주사위 놀이와 같다. 단지 약간의 도덕적 색채를 띄었을 뿐이다.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노름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기가 뒤따른다. 그러나 투표자의 인격을 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를 던지겠지만 오른쪽이 승리를 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그 문제를 다수에게 맡기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편의의 책임 정도를 결코 넘지 못한다. 정의 편에 투표하는 것도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당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가볍게 표시하는 것일 뿐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의를 운수에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정의가 다수의 힘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대중의 행동에는 덕이란 게 별로 없다. 결국에 가서 다수가 노예제도의 폐지에 표를 던지게 될 때는 그들이 노예제도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거나 또는 투표에 의해 폐지될 만한 노예제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거다. 그들만이 그때 가서 남아있는 유일한 노예들일 것이다. 자신의 표를 가지고 스스로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그 표를 통하여 노예제도의 폐지를 앞당길 수 있다. 한 인간의 의무가 어떤 악을, 비록 그것이 엄청난 악일지라도 근절하는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는 물론 할 수 없다. 그는 그 밖에도 다른 할 일들이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추구할 온당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그 악과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으며 비록 더 이상 그 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그 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내가 다른 사업이나 계획에 전념하고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앉아 그를 괴롭히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의 어깨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큰 모순이 용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는 우리 마을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부가 나보고 노예 폭동을 진압하러 가라거나 멕시코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어. 내가 나갈 것 같아?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는 자신들의 충성심으로 간접적으로는 자신들이 내는 돈으로 대리병을 한 사람씩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옳지 않는 전쟁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군인이 그 전쟁의 당사자인
옳지 않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다. 이 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 사람들의 행위와 권유를 무시하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다. 이리하여 질서와 시민 정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비열함에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지지하게 되고 만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지만 곧 무관심하게 된다. 부도덕은 무도덕이 되고 마는데 그것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된다. 원칙에 따른 행동, 즉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은 사물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며 과거에 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교회를 갈라놓으며 가족을 갈라놓는다. 그것은 심지어 한 개인조차도 갈라놓는다. 한 개인 속에 있는 악마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정부 밑에서는 다수를 설득시켜 법을 개정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약 저항한다면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치료를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정부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개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정부는 상처도 입기도 전에 야단법석을 떨며 막으려 드는가? 왜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고 항상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민들이 잘하도록 격려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항상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며 코페르니쿠스와 루터를 파문하고 조지 워싱턴과 프랭클린을 반역자라 부르는가? 정부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정부가 그 가능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유일한 범죄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정부가 그에 대해 명확하고도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처벌을 정해놓지 않았겠는가? 만일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주정부의 구실링 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곧바로 감옥에 구속될 것이며 그 기간 역시 정해진 법률 형기가 없기 때문에 구속시킨 자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정부로부터 구실링의 90배를 훔친다면 그는 곧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모르긴 하지만 그 기계는 매끄럽게 닳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닳아 없어질 것이다. 만일 그 불의가 그 자체를 위한 스프링이나 도르래, 로프나 크랭크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법이 병보다 더 나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으리라.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해악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어쨌든 간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악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들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전에 사람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내게는 다른 할 일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어떤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주지사나 주의회에 탄원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탄원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님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탄원을 하더라도 그들이 나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 정부가 마련해 놓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주의 헌법 자체가 해악인 것이다. 나의 이런 말이 가혹하고 고집스럽고 비타협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 헌법을 평가할 줄 알고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정신을 지극한 친절과 배려로 대접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을 격동시키는 탄생이나 죽음처럼 발전을 위한 모든 변화는 다 그러한 것이다.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노예제도 폐지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몸으로나 재산으로나 매사추세츠 주 정부를 지원하는 일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리고 정의가 자신들을 통해 승리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욱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 이웃들보다 더 어렵다면 그는 이미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멋진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majority of one. 단 한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우위이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네요.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다. 즉, 이 매사추세츠 주 안에서 1000사람이 아니 100사람이 아니 내가 이름을 댈 수 있는 10사람이 아니 단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이라도 노예 소유하기를 그만두고 실제로 노예 제도의 방조자 입장에서 물러나면 그 때문에 형무소에 갇힌다면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시작이 아무리 작은 듯이 보여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번 행해진 옳은 일은 영원히 행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껏해야 거기에 대해 토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개혁은 수십 개의 신문을 붙들어 일거리를 주고 있으나 단 한 명의 사람도 붙들지 못하고 있다.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다. 매사추세츠주가 보다 자유분방하고 풀이 덜 죽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유일한 장소, 또 현 시점에서 가장 떳떳한 장소는 감옥이다. 주는 법령에 의해 그곳에 그 사람들을 몰아 가두었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추방했던 것이다. 격리되어 있으나 실은 더 자유롭고 더 명예스러운 것. 매사추세츠주가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 노예의 나라에서 자유인이 명예롭게 기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 감옥인 것이다. 감옥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정부를 괴롭히지 못하며 그들이 그곳의 담장 안에서는 더 이상 정부의 적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보다 얼마나 더 강한가를 모르는 것이요. 감옥 안에서 불의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다.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한 조각의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 전부를 던지라. 소수가 무력한 것은 다수에게 다소곳이 순응하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이미 소수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수가 전력을 다해 막을 때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의로운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 전쟁과 노예제도를 포기하든가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주정부는 어떤 길을 택할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올해 1,000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세금을 내서 주정부로 하여금 폭력을 휘두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큼이나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처사는 아닐 것이다. 만일 평화적인 혁명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평화적인 혁명일 것이다. 만약 세금 징수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당신 직책을 내어놓으시오. 국민이 충성을 거부하고 공무원이 자기 자리를 내놓을 때 혁명은 완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를 흘릴 경우도 생각해보라. 양심이 상처를 입을 때에도 일종의 피 흘림이 있지 않은가.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다움과 불멸성이 흘러나가 버리며 그는 영원한 죽음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본다. 내가 범법자의 재산 압수보다는 그를 구금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본 것은 가장 순수한 권리를 주장하고 따라서 부패한 정부에 대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는 비교적 적은 혜택밖에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그들은 엄청난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
더욱이 그 돈을 육체 노동을 해서 벌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만일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부 자신도 그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를 주저할 것이다. 부자는 언제나 그를 부자로 만들어진 기관에게 영합하게 마련이다. 단언하는 바이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덕은 적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과 그의 목적물 사이에 끼어들어 그를 위해 그것들을 획득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을 가지게 된 것도 무슨 큰 덕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고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돈은 유보시켜준다. 돈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일한 새로운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어려우면서도 부질없는 문제뿐이다. 이래하여 부자의 도덕적 기반이 발밑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른바 수단이라는 것이 늘어갈수록 삶의 기회들은 줄어든다.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교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가 가난했을 때 품었던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예수는 헤롯 일당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대답했다. 그는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돈 한 잎을 꺼냈다. 만일 내가 시저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시저가 통용 가치를 갖게 한 돈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국민으로서 시저의 정부의 혜택을 즐겨 누리고 있다면 그가 요구할 때 그 일부를 바쳐라. 그러므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헤롯 일당들은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데 전부 다 현명해진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부터 알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이웃들 중 가장 자유분방하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건, 그리고 사회 안정에 관한 그들의 관점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건, 결국 그들은 현존하는 정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정부에 불복종하는 경우 그들의 재산과 가정에 미칠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자신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정부의 보호에 의지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싫다. 그러나 정부가 납세 고지서를 내게 내밀 때 그 권위를 부정한다면 정부는 곧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써버릴 것이고 나와 내 아이들을 끝없이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서 그와 동시에 외적인 면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재산을 모으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빼앗길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어디 남의 땅을 조금 빌리거나 또는 무단 점유하여 소량의 농사만을 지어 곧 먹어버려야 할 것이다. 별 여유 없이 근근히 살아야 하고 자신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또 짐을 꾸려놓고 언제라도 떠날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일을 벌려 놓아서도 안 될 것이다. 비록 터키에 가서라도 모든 면에서 터키 정부의 선량한 백성 노릇을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 공자가 말하기를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가난하고 천하다면 부끄러운 일이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하고 귀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다. 갑자기 공자님이 쑥 들어와서 당황하셨죠. 소로우가 공자님 말씀을 새겨 들고 있을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녹음이 길어지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겠습니다. 워낙 어록으로만 이루어진 책이어서 요약할 수가 없어요. 전문의 95% 이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분량으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